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유를 5.18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는데 5.18을 비롯해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고정 출연자잖아요. 네. 아니, 저랑만 할 때는 뭐 옷도 대강 입고 오고 뭐 완전 되게 편하게 하시더니 전직 대표 오신다고 이거 너무 사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마음가짐을 좀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날 장날돼가지고 옷을 좀 차려입은 날 또 만나게 되네. 일단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광주 시민분들도 인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저는 호남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5월에 한 번씩 이렇게 광주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게 돼서 인사드립니다. 김용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천하람 패스. 네. 이렇게 소심하게 이거. 5.18 뭐 전야제라든가 기념식 참석은 다들 처음이신가요? 저는 뭐 기념식은 당대표 할 때도 이제 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야제라는 곳은 뭐 이런 겁니다. 아무도 광주 시민들이 오지 말라고 하신 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금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벽 하나를 깨는 거죠, 저희가.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저희가 이렇게 오고 내일은 소속 의원들이 또 다시 한번 온다고 하니까 당에 지금 이제 사실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 5.18에 대한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예. 5.18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허인하 의원께서는 네, 허은하. 네, 광주를 네, 자주 오셔야 돼요. 네, 아니 5.18 예. 때 늘 왔습니다. 매년 왔고 네. 또 뭐 수석 대변인이라서 자주 왔었고 또 비례대표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미래한국당에서 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을 때도 네. 또 비대위원장님과 함께도 왔었고요.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한 3년 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네. 사실은 이렇게 약간의 미소도 짓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면 김종인 위원장부터 이준석 대표님까지 저희가 그 호남을 찾아오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 보고 웃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네. 저희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졌다라는 것. 네. 그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올 때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게 돼서 백도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니까 네. 저희한테 뭐 그렇게 인상을 쓰시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념식도 자주 왔었고 사실 전야제도 뭐 가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제가 전혀 안 유명할 때 혼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가 의미 있게 또 전야제로 온다고 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전야제 간다라고 하니까 저희 당에 있는 또 다른 젊은 정치인들도 동참하겠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직한 변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김용태를 뛰어넘었는데 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는 광주에 그러니까 연고가 없다 보니까 네. 정치하면서 이제 5.18 뭐 관련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처음 당생할 때는 광주 간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 당이 많이 달라졌고 뭐 김종인 위원장 때부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많이 보여드렸고 또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광주 가고 호남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네.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덕이 크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호남의 진정성이 큰 연장선상에서 저희 이어지고 있죠. 저는 요즘 순천에 살고 있는데 순천 가가지고 그 정원 가가지고 네. 다니면은 네. 제가 순천만 정원에선 그래도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좋아요. 같이 다니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100m 가는데 한참 걸려요. 순천만 예. 정원에 그 정도예요? 가면 예. 순천만 정원에는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람차 같은 거. 네. 그거 타고 지나면 다 손 들어 환호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네. 사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희도 이제. 잠깐만 그러면 어디로 나갈 건지를 그걸 물어봐야 되나? 저희가 실제로 이 방송에서 순천이 자칫 잘못하면은 네. 전직 당대표 2명이랑 당대표 출마자 1명이 경선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이정현, 천하람 경선 지역이 있을 거예요.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깔끔하게 여기서 순천 불출마 선언을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5.18 아침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차분하게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 여론이 좀 좋아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KBS 광주 총국에서 43주년 맞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광주 시민의 70%가 국힘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응답률이 12.8%나 됐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지금 대표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노력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그 참배하러 갔을 때 네. 김범태 묘지 소장님 만나 뵙고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장 특징적인 말씀을 들었던 게 저희가 오기 직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전원 씨. 예. 예, 왔다 갔다 가는데 사실 오히려 그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5월 단체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다. 본인이 목격하신 바로는 그런 것처럼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만에 따라가지고 전두환 손자라 하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입고 있던 옷으로 묘비를 따든다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까? 네. 그게 다 진정성 점수의 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아까 말했던 백도 하면 안 되는데 네. 퇴보할까봐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허은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의원이 다 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참석하라는 그냥 동원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정성을 다해서 와달라라는 말씀으로 와달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또 당협위원장들에게도 모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진정성이 하나 중에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뭐 민주당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개헌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테고. 근데 이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개혁의 흐름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연결해서 뭔가 뭐 헌법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네. 꼭 5.18 부분은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원포인트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제 소위 공화국 숫자를 가르는 게 개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6공화국 체제에서 이제 7공화국 체제로 간다라는 의미에서의 개헌이 계속 화두가 됐었는데 네. 이런 어떤 원포인트 개헌성으로 개헌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틀에서 지금 보면 많은 또 정치 원로들이 보면은 내각 책임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지도 체제나 정치 체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다시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너무 앞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개헌에 대한 동력이 좀 타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근데 개헌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덜 관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광주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정도 되는 사람 외에는 아직까지 부적절한 발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일벌백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개헌에 합의되는 순간 이 문제도 당연히 저희가 합의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뭐 5.18 정신을 당연히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거에 대해서 뭐 청년들도 당연히 다 동의하고 있고요. 네. 저는 5.18 정신뿐만이 아니라 부마 항쟁이라든지 뭐 6월 항쟁이라든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많은 선배들이 노력했던 그 운동에 대해서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헌법에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그 진정성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이번 5.18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준석과 천하영인 자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내에서의 권력에 대한 어떤 선점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광주 시민들께서도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네. 이준석이 이거 하다가 안에서 욕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네. 당 대표가 사실 당의 그 지형점을 조금이라도 더 정상적인 모습을 바꿔놓기 위해서 제 스스로 욕 먹으면서도 했던 일들인데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해가 지속되면은 아마 이런 동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는
앞으로 제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지금도 손해보고 있다고 해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국민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 당내 100% 선거 보셨겠지만은 네. 거꾸로 여기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분들이 최고위원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손해라면 손해죠. 이번에 여기 천하용인 팀 다 전당대회 나갔었는데 여기 있는 후보들 득표율이 얼마이고와 관계없이 제가 그래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표에 정신 팔려가지고 일부 소수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인사한 사람도 없고 여기는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 가지고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승부 본 겁니다. 네. 그건 뭐 전 국민이 봤으니까요. 저도 이제 뭐 동료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걸 라이브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5월 18일 아침에 민주당과 5.18 재단 행사 추진위를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내가 섭외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뭐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민주를 강조를 하시는데 80년 5월 그리고 5.18이 자유와 민주의 어떤 투쟁이었거든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어떻게 각자가 평가하실 건지 한 분씩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러면 5.18과 많은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뤄내려고 민주주의를 보통 정치 민주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자들은. 네. 국민이 스스로 본인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고 누구나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그 단계, 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완벽하게 주어진 상태를 정치 민주화가 이룩된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공직선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이에 저희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출마하고 싶은데 출마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국가 보조금 받는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선거권은 박탈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열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결과로서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2달 만에 최고위원 2명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 공인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이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5.18이라는 자체는 정쟁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특히 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이자 상징이 5.18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래서 헌법에 어떻게 수록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그런 정당이었다라는 것을 윤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그 MBC 오면서 보니까 그 복합 쇼핑몰 관련된 부분도 네. 저희가 뭐 대선 공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행이 좀 더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진행의 더딤이 보니까 여야가 서로 자신의 자신이 한 것이다라는 그 표만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현재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럼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우선 광주 시민을 위해서 그 복합 쇼핑몰 만드는데 속도를 좀 내게 하는 그러한 통 큰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어차피 결과로서 역사가 복합 쇼핑몰이라는 결과물을 봤을 때 누가 잘했는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것은 역사가 평가하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미래 보면서 광주도 그리고 5.18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여당의 역할이 좀 없었던 1년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도 네. 사실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당은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당의 역할을 하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저희가 사실 국민들께 많은 심판을 받았었고 네. 지난 몇 년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다시 여당이 됐고 하지만 지금 보면 그 개선해야 될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냈고 계속해서 대통령만 쫓았던 그런 정당으로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도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의 역할이라든지 지도부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국회는 계속 대통령과 야당이 대립을 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정치가 계속 된다면 글쎄요 그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만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예, 야당 대표를 그거 이거는 뭐 고스란히 피해는 뭐 국민들에게 다 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정치가 원내대표끼리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더라도 뭐가 잘 되고 있다. 그럼 네. 뭐 우리 사실 뭐 대통령 야당 대표 뭐 안 만나셔도 뭐 잘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네.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조금 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소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게 어찌 보면은 정치 경력 없는 정치 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여의도 정치의 문법을 깨고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대와 다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뭐 사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만남이 없고 탑다운식의 어떻게 보면 뭔가 시원하게 뚫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18일 아침 방송이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정말 진영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만큼 다른 어떤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러 어떤 진영 간의 벽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네. 원래 국민의힘 정치인 이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좀 넘나드시고 뭐 야당 대표와도 뭐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옛날에 미국 드라마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이 가가지고 과거에 자기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니까 야 인사는 나를 사람을 보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계급을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쭐거리는 것보다도 군대 내 체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이유는 지금 전해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허물이 무엇인지는 가려봐야겠지만은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주장하기로도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고 천안 폭침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볼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뭐 외교를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보면 독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국내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을 안 보겠다는 취지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앞으로 푸틴 절대 안 만날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야당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개인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요리하기 위해 가지고 기준을 이렇게 세워버리면은요. 네. 밖에 나가서 외교를 못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돌려가면서 사실은 통합 네. 리더십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좀 만나야 되고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야 되고 저는 서로 안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 서로 더 만나. 저는 좀 플러스 정치를 네.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라디오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또